1987. 관제실의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22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2184. 순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마하 6. 초당 2km. 인간이 만든 물체가 소리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서해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궤적으로 그 누구도 요격할 수 없는 각도로 말이에요. 이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관제실 모든 사람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바꾼 것은 한국의 운명이 아니라 세계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팀의 박현수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 성공담이 아닙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을 애들 장난감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혁신적인 한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지난해 9월 우리가 하이코어의 첫 번째 실전급 시험 발사에 성공했을 때 세계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마하 6, 23km 상공. 이 숫자들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는 걸 모든 국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10년간 개발해왔던 기술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만든 하이코어가 특별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북한 화성8호, 중국의 둥펑 17, 러시아의 킨잘 모두 강력한 극초음속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핵탄두나 대형 고폭탄두를 실어 나르는 전략무기 개념이에요. 반면 하이코어는 다릅니다. KF-21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고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수직 발사관에서도 쏠 수 있어요.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도 발사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코어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마하 5 이상에서 작동하는 이 엔진은 공기를 흡입해 연료와 혼합, 폭발시켜 추진력을 얻어요. 로켓 엔진처럼 산화제를 별도로 실을 필요가 없죠. 더 가볍고 더 멀리, 더 오래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마하 6의 속도에서 공기를 안정적으로 연소시킨다는 것은 태풍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5개국 정도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6시 서해상공을 가로지른 그 비행체가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시험체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 이후 석 달 만의 재시험이었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98초. 서울에서 발사해 평양상공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이코어는 정말 미사일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일까요? 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하이코어를 보고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왜 북한과 중국이 갑자기 조용해진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98초. 이 짧은 시간 속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알고 싶다면 계속 따라오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진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연구소 지하 3층. 기밀 등급 2급 회의실에서 저는 펜타곤에서 온 관찰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질문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하이코어는 미사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하이코어는 미사일이 아니거든요. 탄두도 없고 유도 장비도 최소한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미사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미사일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분명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이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이코어의 본질입니다. 정의하기 어려운 무기. 그래서 더 강력한 무기. 일반적인 미사일을 떠올려 보세요.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적의 특정 지점을 파괴하는 것. 그러기 위해 강력한 탄두를 실어 나르죠. 하지만 하이코어는 다릅니다. 이것의 무기는 탄두가 아니라 속도 그 자체예요. 마하 6, 초당 2km입니다. 이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탄두 없이도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돼요.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기존 고폭탄과 비슷한 위력을 낼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속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이코어를 개발할 때 참고한 것은
미국의 X-51 웨이브라이더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두 비행체의 비교 영상이 떠올랐어요. 형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X-51은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순수한 시험 비행이었어요. 몇 분간 비행하며 스크램제트 엔진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죠. 반면 하이코어는 처음부터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KTSSM 전술탄도 미사일의 부스터를 활용했고 나루호의 킥모터 기술을 적용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증된 기술들을 조합해서 가장 빠른 길을 택했어요. 미국처럼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개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북한의 화성 8형이 이미 시험 발사에 성공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속도가 생명이었습니다. 하이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연소 방식입니다. 저는 엔진 단면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마하 3까지는 램제트 모드로, 마하 5 이상에서는 스크램제트 모드로 작동하는 듀얼 시스템이죠.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구현은 지옥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공기를 어떻게 태울 것인가. 이게 우리가 6년 동안 고민한 문제였어요. 태풍 속에서 라이터를 켜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수백 번 실험하고 또 실험해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미국 사람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북한도 비슷한 걸 갖고 있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 것은 다릅니다. 높이 올라간 다음 미끄러져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우리 하이코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북한 미사일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하이코어는 제트기처럼 스스로 계속 날아가는 거죠.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 하이코어가 시험을 마치고 바다에 떨어졌겠구나. 미사일이 아닌 미사일보다 더한 것. 우리가 만든 새로운 무기입니다. 박 박사님, 하이코어가 기존 미사일과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26살 김준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10번째 날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궁금해하는 눈빛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저는 칠판에 큰 원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개의 선을 그었어요. 하나는 높은 산 모양의 곡선, 다른 하나는 바다 파도처럼 구불구불한 선이었죠. 자, 여러분. 축구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산 모양 곡선을 가리켰습니다. 축구공을 3개 차면 어떻게 날아가죠?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죠. 어디 떨어질지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존 탄도미사일이 바로 이래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축구공보다는 훨씬 높이, 우주 가까이까지 올라가지만요. 어쨌든 경로가 뻔해요. 이제 구불구불한 선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하이코어는 완전히 달라요.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면서 날아가거든요. 갑자기 왼쪽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김준호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막나요? 바로 그거예요. 막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활 쏘는 사람과 움직이는 표적을 그렸어요. 활 쏘기를 해본 적 있나요? 가만히 있는 관역은 맞추기 쉬워요. 그런데 뛰어다니는 토끼를 화살로 맞추려면 엄청 어렵죠. 연구원들이 웃었어요. 미사일 방어도 마찬가지예요. 적 미사일이 어디로 올지 미리 계산해서 요격 미사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방향을 바꾸면서 온다면 정말 힘들어져요. 박지은 연구원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이코어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종이 비행기를 하나 접었어요. 이 종이 비행기를 보세요. 날개 끝을 조금만 구부리면 방향이 바뀌죠? 하이코어도 비슷해요. 작은 날개들이 달려 있어서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마하 6의 속도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세죠? 하이코어는 그보다 7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태풍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연구원들을 둘러봤어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 속에서 우산을 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뒤집어지거나 부러지죠. 하이코어가 방향을 바꾸는 건 그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재료로 날개를 만들었어요. 철보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재료로요. 이제 높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높은 산, 비행기, 구름, 그리고 바다를 차례로 그렸어요. 여러분, 비행기는 보통 얼마나 높이 날까요? 10,000m 정도요? 김준호 연구원이 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 탄도미사일은 훨씬 높이 올라가요. 100km, 200km까지. 거의 우주예요. 거기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레이더에 환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이코어는 어디를 날까요? 비행기보다 조금 높은 정도예요. 20km에서 30km 사이. 구름보다는 높지만 우주보다는 훨씬 낮죠. 왜 낮게 날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수평선을 본 적 있죠? 멀리 있는 배는 언제 보이기 시작하나요? 가까이 왔을 때요? 박지은 연구원이 답했어요. 정확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낮은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코어처럼 낮게 나는 물체는 아주 가까이 와야 레이더에 잡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 탄도미사일은 발사되자마자 레이더에 잡혀요. 그래서 상대방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요격 미사일 준비하고 대피하고 이런저런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이코어는 어떨까요? 저는 시계를 가리켰어요. 레이더에 잡히는 순간부터 도착까지 겨우 3분에서 5분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요격 미사일 쏠 시간도 부족하고 피할 시간도 없어요. 이때 최영수 선임연구원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 경로로 날아가나요?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 아침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결과예요. 서울에서 가상의 목표까지 하이코어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계산해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하게 구불거리는 선이 나타났어요. 마치 실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김준호 연구원이 감탄했어요. 맞아요. 10번 시뮬레이션 하면 10개 모두 다른 경로로 날아가요. 하지만 결과는 같아요. 모두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이코어를 만들까요? 정말 어딘가에 쏘려고요? 연구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에요.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억제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체스판을 가져왔어요. 체스에서 가장 강한 말이 뭔가요? 퀸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퀸을 언제 써요? 계속 써요.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써요? 꼭 필요할 때만. 박지은 연구원이 천천히 답했어요. 정확해요. 퀸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조심하게 되죠. 하이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적군 지휘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시도할 때마다 저들이 하이코어를 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순간의 망설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예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더 복잡한 상황, 더 어려운 조건에서 하이코어가 어떻게 날아갈지 확인해 볼 거예요. 매번 새로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코어의 매력이자 강점이에요. 속도의 전략, 회피의 철학. 하이코어는 새로운 전쟁의 문법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사님, 하이코어는 어디서 쏘는 건가요? 해군 장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주관하는 브리핑이었어요. 육군, 해군, 공군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거든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이코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거죠.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전투기, 바다에는 군함, 바닷속에는 잠수함을 그렸어요. 하이코어는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어디에든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하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KF-21 보람의 전투기 알고 계시죠? 공군 대령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KF-21에서 하이코어를 쏠 수 있어요. 전투기 배 아래에 미사일을 다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전투기 그림 옆에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전투기에서 쏘면 이미 하늘에 있으니까 더 빨라져요.
마치 달리는 차에서 공을 던지는 것과 같죠. 차의 속도가 더해지니까 공이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KF-21이 마하 1.5 정도로 날아가면서 하이코어를 발사하면 하이코어는 처음부터 빠른 속도를 갖게 돼요. 그러면 마하 6에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죠. 그런데 전투기에서 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해군 장교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든 날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은 동해에서, 내일은 서해에서, 모레는 남해에서. 적이 어디서 올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KVLS-2라는 특별한 발사관이 있어요. 저는 군함 그림에 네모난 구멍들을 그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미사일 저장고예요. 마치 아파트 택배함처럼 생겼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미사일을 넣을 수 있거든요. KSSM, 천공, 해성, 그리고 이제 하이코어까지. 한 척의 군함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근데 군함에서 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뭔가요? 해군 장교가 물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쏠 수 있어요. 적이 우리 땅을 공격하려고 하면 바다에서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죠. 마치 집 대문 앞에서 불청객을 막는 것과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구축함이 한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척이 동해, 서해, 남해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든 하이코어를 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수함 이야기요. 장보고 3급 잠수함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서도 가장 큰 거거든요. 이 잠수함에도 수직 발사관이 있어요.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닷속 잠수함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잠수함에서 하이코어를 쏘면 어떨까요? 적은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전혀 모르게 돼요.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적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도 올 수 있고 바다 위에서도 올 수 있고 바닷속에서도 올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를 경계해야 할까요? 이걸 3차원 공격이라고 해요. 저는 3차원 좌표를 그렸습니다. X축, Y축, Z축. 보통 공격은 땅에서 땅으로 2차원이에요. 하지만 하이코어는 하늘, 바다, 바닷속 3차원에서 모두 공격할 수 있어요. 육군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땅에서는 못 쏘나요? 물론 쏠 수 있어요. 지상 발사대에서도 쏠 수 있거든요. 저는 네 번째 그림을 그렸어요. 땅 위에 발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을 한 게 바로 지상 발사대에서였어요. 캐니스터라는 특별한 통에 넣고 쏘는 거죠. 마치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크기예요. 하이코어는 길이가 약 8m, 무게가 약 2톤 반 정도예요. 생각보다 작네요. 공군 대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요. 작으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투기에도 군함에도 잠수함에도. 이게 바로 하이코어의 철학이에요. 크고 강한 무기보다는 작고 똑똑한 무기.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무기.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늘에서는 KF-21이, 바다에서는 정조대왕급이, 바닷속에서는 장보고 3가 동시에 하이코어를 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개의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목표를 향해 수렴하는 화살표들이었어요. 이걸 다방향 동시 공격이라고 해요. 적은 어디서 오는 미사일을 먼저 막아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시간차 공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잠수함에서 쏘고 10초 후에 군함에서 쏘고 또 10초 후에 전투기에서 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동시에 목표에 도달하게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에요.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을 컴퓨터로 계산해보는 거죠. 결과가 정말 기대돼요. 하늘, 바다, 잠수함. 하이코어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박사님, 엔진 소리가 이상한데요? 지하 시험장에서 이상민 기술원이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이코어 엔진의 지상 연소 시험 날이었어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하이코어 엔진이 불을 뿜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엔진 내부 온도가 2000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정상이에요. 지금 엔진이 변신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기술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변신이요? 네, 변신이에요. 하이코어 엔진은 마치 변신 로봇 같거든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자동차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를 그렸어요.
자동차 기어 바꿔본 적 있죠? 천천히 갈 때는 1단 기어 빨라지면 2단 기어, 더 빨라지면 3단 기어로 바꾸잖아요. 네, 맞아요. 하이코어 엔진도 비슷해요. 속도에 따라 엔진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로켓 엔진으로 시작해요. 마하 2까지는 고체 연료를 태워서 추진력을 얻죠.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는 램제트 엔진으로 바뀌어요. 마하 2에서 마하 5까지는 이 방식을 써요. 이때부터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료와 섞어 태우는 거죠. 그런데 마하 5가 넘어가면 또 바뀌어요. 스크램제트 엔진으로요. 이상민 기술원이 궁금해했어요. 램제트랑 스크램제트가 뭐가 달라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두 개의 파이프를 그렸어요. 램제트는 들어오는 공기를 일단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야 연료와 잘 섞이거든요. 마치 급한 물살을 댐으로 막아서 잔잔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첫 번째 파이프에는 구불구불한 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스크램제트는 달라요. 공기가 빠른 속도 그대로 들어와서 연료와 섞여요. 급류에서 바로 연료를 태우는 거죠. 두 번째 파이프에는 직선을 그렸어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이상민 기술원이 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6년이나 걸린 거예요. 실제로 스크램제트 엔진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마하 6의 속도로 들어오는 공기와 연료를 안정적으로 태운다는 건 태풍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엔진이 바뀔 때예요. 자동차에서 기어를 바꿀 때 뭘 조심해야 하죠? 클러치를 잘 밟아야 해요. 안 그러면 엔진이 꺼져요. 정확해요. 하이코어도 마찬가지예요. 램제트에서 스크램제트로 바뀔 때 엔진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이중 연소 기술이에요. 두 방식이 동시에 작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마치 릴레이 선수가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요. 오늘 시험에서도 이 순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성공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박사님, 그럼 언제 실제 무기가 되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가져왔어요. 현재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2024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기본 기술은 완성됐어요. 엔진도 작동하고 비행시험도 성공했죠.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뭐가 부족한가요? 지금은 2단 로켓이 필요해요. 하이코어를 마하 2까지 밀어줘야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거든요. 마치 자전거를 탈 때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2028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에요. 일단 로켓만으로도 마하 2까지 갈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훨씬 간단해지죠. 저는 달력에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을 차례로 가리켰어요. 2025년에는 이중 램제트 기술을 완성할 예정이에요.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엔진이 바뀌도록 하는 거죠. 2026년에는 가변식 공기흡입구를 만들어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처럼요. 2027년에는 전체적인 성능을 끌어올릴 거예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멀리. 그리고 2028년, 드디어 실전 배치가 시작돼요. 이상민 기술원이 신이 났어요. 우와, 그럼 4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4년 후면 우리 군이 진짜 하이코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전화가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은 시험용이라서 한 번 쏘면 끝이에요. 하지만 실전형은 다를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쏠 수 있고 다양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숫자예요. 지금은 시험용 몇 개밖에 없지만 실전화되면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억제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시험장을 둘러봤어요. 거대한 엔진이 여전히 푸른 불꽃을 뿜고 있었어요. 저 불꽃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상민 씨,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알죠? 네, 박사님. 세계에서 5번째로 이런 기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전화까지 성공하면 진짜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오늘 시험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엔진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작동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면 2028년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하는 엔진, 다가오는 실전화.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8초. 회의실에 이 숫자를 말하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작전본부장, 그리고 청와대에서 온 안보실 관계자까지 모두가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발사해서 평양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서울과 평양 사이의 거리는 약 200km. 하이코어가 마하 6으로 날아간다면 98초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그럼 우리가 실제로 쏠 건가요? 안보실 관계자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만드는 거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집에 경비견을 키우는 이유가 뭔가요? 도둑을 막으려고요. 누군가 답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경비견이 매일 도둑을 물어뜯나요? 아니죠. 그냥 짖기만 해도 도둑이 도망가죠. 바로 그거예요. 하이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집과 경비견을 그렸어요. 경비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도둑들이 다른 집을 노리게 되죠. 하이코어도 그래요. 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하이코어를 자랑하지 않아요. SNS에 올리지도 않고 방송에 나와서 위력을 과시하지도 않아요. 정책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한 억제력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고 떠들지 않거든요.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본 광경을 떠올렸어요. 정말 싸움 잘하는 형은 조용했어요. 오히려 약한 애들이 더 시끄럽게 떠들었죠. 하이코어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를 건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용한 경고죠. 그런데 하이코어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핵무기와 비교해 볼까요? 합참작전본부장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핵무기는 너무 강력해서 실제로 쓰기 어려워요. 한 번 쓰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거든요.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 대신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하이코어는 달라요.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는 설마 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니까요. 하지만 하이코어는 정말 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이걸 적정 억제력이라고 해요. 저는 온도계를 그렸어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강하면 쓸 수 없고 너무 약하면 무시당해요. 하이코어는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98초라는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 정도? 안보실 관계자가 답했어요. 맞아요. 보통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필요해요. 더 큰 결정일수록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하이코어는 98초예요. 겨우 1분 38초. 이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시간의 압박이에요. 상대방이 뭔가 나쁜 짓을 계획할 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만약 실패하면 98초 후에 하이코어가 날아올 텐데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하이코어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무기예요. 저는 체스판을 꺼냈어요. 체스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체크메이트를 외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도 다음 수에 체크메이트 당할 것 같을 때예요. 하이코어가 바로 그래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만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만약 정말로 하이코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제로 쏘는 게 아니라 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발사대를 세우고 엔진을 예열하고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 이런 모습만 봐도 상대방은 진지하게 제거하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의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이코어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예요. 98초. 이 짧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긴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억제력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뭘 만든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날아온 팩스를 보며 중국 군사 전문가가 중얼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를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저는 연구소 국제협력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코어 발사 성공 이후 각국의 반응을 분석하는 일이었죠. 박사님,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수진 국제협력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어를 전공한 분이라 중국 언론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심정일 거예요. 저는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의 위치를 차례로 짚어보았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옆 나라 작은 한국이 자기들과 비슷한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중국의 대표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둥펑 17이에요.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된 강력한 무기죠.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 하이코어와 뭐가 다를까요? 김 실장이 궁금해했어요. 둥펑 17은 거대해요. 트레일러 한 대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쏠 수 있어요. 저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하이코어는 작고 가벼워요. 전투기에서도 쏠 수 있고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죠.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도 있고요. 이게 중국을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은 더 큰 예산과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는데 한국이 더 실용적인 무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마치 큰 회사가 작은 스타트업에게 진 느낌일 거예요. 러시아 이야기도 해볼까요? 러시아의 킨잘 미사일 들어보셨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고 있다던데요. 맞아요. 킨잘은 미그 31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마하 10까지 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킨잘에도 한계가 있어요. 킨잘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이에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하이코어처럼 낮게 날면서 좌우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더 중요한 건 경제성이에요. 킨잘을 한 발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십억 원은 될 거예요. 우리 하이코어는 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갖고 있던 기술들을 영리하게 조합했거든요. 나로호 기술, KTSSM 기술, KF-21 기술, 모두 우리가 이미 개발한 것들이에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합해서 새로운 모형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외교부에서 전해온 또 다른 소식이 재미있었어요. 일본도 놀랐다고 해요. 일본은 미국과 함께 극초음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성공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복잡할 거예요. 같은 미국 동맹국인데 한국이 앞서 나간 거니까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걱정,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 걱정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동맹국이 먼저 완성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X-51 웨이브라이더는 아직도 실험 단계거든요. 하지만 기쁜 이유도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생긴 거니까요. 결국 균형이 바뀐 거예요. 저는 시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혼자서 중국, 러시아와 균형을 맞췄어요. 이제는 한국도 함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세요?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죠. 작은 나라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됐거든요. 오늘 오후에 받은 보고서가 더 재미있었어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하이코어를 분석한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여전히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작은 나라도 똑똑하면 큰 나라와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도 게임의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김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관객이 아니라 선수가 된 거네요. 정확해요. 예전에는 강대국들이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제는 우리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더 발전된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균형. 이게 평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새로운 균형. 하이코어가 만들어낸 조용한 혁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정말 끝난 건가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며 김준호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하이코어 프로젝트 1단계 완료를 알리는 날이었어요. 6년간의 긴 여정이 하나의 결실을 맺은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해바다가 보였어요. 며칠 전 우리가 마지막 시험 비행을 성공시킨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저는 연구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6년간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었어요. 밤새워 계산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한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말을 들어라. 안 그러면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게 바로 힘의 언어였죠. 하지만 하이코어는 다른 언어로 말해요. 우리는 과학기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이게 바로 과학의 언어예요. 마하 6, 23km, 98초. 저는 칠판에 이 숫자들을 적었어요. 이 숫자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각각 우리의 메시지거든요. 마하 6은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23km는 어떤 방어막도 뚫을 수 있다는 메시지고요. 98초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메시지예요. 김준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과학의 언어네요. 맞아요. 우리는 총성이나 폭발음으로 말하지 않아요. 수식과 실험 결과로 말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받은 보고서를 생각해봤어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하이코어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모두들 우리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이에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언어거든요. 속도, 고도, 시간, 온도. 이런 숫자들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박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박지은 연구원이 궁금해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 나쁘지 않을까요? 모든 나라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되면 아무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거든요. 마치 서부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총을 차고 있으면 아무도 먼저 쏘지 않는 것처럼요. 균형. 이게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다트판을 생각했어요. 모든 화살이 정중앙을 겨누고 있으면 아무도 던지지 않게 되죠. 하지만 한쪽에만 화살이 많으면 불안해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균형의 한 축이 됐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연구원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하이코어를 실제로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거든요. 하이코어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무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하이코어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 말이에요. 우주 발사체 엔진으로 쓸 수도 있고 초고속 여객기 엔진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에요. 저는 연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연필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찌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죠. 하이코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로도 쓸 수 있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려고 해요. 며칠 전 손자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할아버지가 만든 로켓으로 언제 달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건 무기가 아니라 꿈이었구나. 아이들이 우주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저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기술로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전장이 아닌 곳에서 총성이 아닌 과학의 언어로. 하이코어는 조용히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요. 98초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